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문승환입니다. 저에게 배정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내용을 어머니께 좀 말씀을 드려야 그래도 사실 이제 오늘 날씨도 또 안 좋기도 하고 어머니들께 좀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원래는 반 소개만 하려고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학원 강사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그래도 수학을 굉장히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고등학교 수학을 이렇게 쩔쩔 맬까요? 어려워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어머니들께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유인물로 나간 거에는 아마 제 반에 대한 소개만 있을 텐데 아마 그렇게 없는 내용일 거라서 화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첫 번째로 일단은 그 중학교 수학과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평가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학교 때 성적을 매기는 방식은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는 뭐냐면 그 학생이 받은 점수를 가지고 성취도를 산정을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90점 이상을 받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A등급을 받게 되고요. 각 구간별로 B등급, C등급에서 E등급까지 이렇게 나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성적을 매기게 됩니다. 이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받은 점수가 아닌 등수를 가지고 이제 성적을 내는 그런 방식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앞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각 구간별로 누적, 석차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매기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 때는 아무래도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물론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너무 아이들이 등급이 좀 낮은 편에 몰려있으면 안 되잖아요. 점수가 너무 낮아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시험이 조금 쉽게 나오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 A등급을 맞은 학생들도 사실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보통 어머니들께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들이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아무리 그러더라도 A등급이면 사실 9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니까 사실 90점이면 그래도 되게 많이 맞은 건데 그게 진짜 그렇게 어려워할 만한 이유가 되느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찾아봤냐면 작년에 이제 목동권 여기 중학교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학 과목 A등급을 맞은 그 비율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왔어요. 요거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일단 5개 학교에 대해서만 제가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A등급을 맞은 비율의 평균을 제가 구해보니까 41.08% 대략 40% 정도가 학생들이 수학을 A등급을 맞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 비율을 그대로 가져와서 고등학교 상대평가 요 등급으로 조금 가져와 보면요 4등급까지에 해당을 합니다.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A등급을 맞았다. 그럼 만약에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전제하에 우리 아이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전부 다 맞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대평가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잖아요. 정확하게 가운데가 5등급이거든요. 그거보다 그냥 단 하나 등급 위의 점수도 충분히 등급도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정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일단 기본 전제로 깔면서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학습 분량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 앞에 표는 어떤 표냐면요. 위에 거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수학의 단원들, 제목들을 학년별로 조금 정리해 놓은 표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표는 고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들을 제가 단원, 제목들을 좀 표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분량이 훨씬 많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뭐 사람마다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조금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이 중학교 3년 통틀어서 배우는 내용보다 훨씬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공부해야 될 양이 중학교 때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중학교 때 가지고 있던 공부 습관을 그대로 고등학교에 가지고 올라갈 경우에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학습 속도의 차이도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앞에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분량이 워낙 많은데 기간은 똑같죠. 거기다가 심지어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수능 대비를 조금 본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거의 2학년 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끝내려고 많이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은 더 짧고 해야 될 내용은 더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이 배워나가는 속도가 중학교 때 비해서 엄청 빠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속도에 치여서 또 좀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학습 내용의 차이다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앞에 적어놓은 내용은 뭐냐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수학하 2학기 내용이죠. 거기에 가장 마지막 단원이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원이에요. 거기서 이런 기호가 나옵니다. n하고 느낌표라고 적혀있죠. 저거는 이제 n 팩토리얼 이렇게 읽습니다. 저 기호의 의미는 뭐냐면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서 1까지 곱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 느낌표, 10 팩토리얼이 나온다.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1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서 1까지 곱하는 즉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362만 8,800이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호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요런 게 나옵니다. 읽을 때는 0 팩토리얼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그럼 저 기호의 의미는 뭐가 될 거냐면 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점점점에서 1까지 곱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왜냐면 1은 0보다 크거든요. 그럼 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서 곱할 건데 1까지 곱한다? 그럼 애들이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운 것과 조금 다르니까 분명히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곱한다고 했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값은 우리가 1이라고 수학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수학적인 내용을 확장을 하면서 수학적인 모순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거는 특별하게 약속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학교 때 배우는 수학과의 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우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피타고라스의 정의잖아요. 피타고라스 정의는 직각삼각형에서 변들의 관계, 길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리인데 말 그대로 삼각형 그려놓고 변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수학은 조금 더 직관적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들은 직관을 넘어서서 논리의 영역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수학에 비해서 그냥 수준 자체가 조금 올라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좀 쉽게 얘기하자면 말 그대로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렵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험 형태의 차이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냥 문제의 난이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앞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왼쪽은 일단 두 문제 다 동일하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활용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문제는 중학교 때 물어보는 문제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고등학교 때 물어보는 문제예요. 일단 왼쪽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판별식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알려주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였다면 오른쪽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라는 개념이 먼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을 사용해서 이러한 과정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풀이로 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중학교 때는 단순하게 하나의 개념이 있다면 그냥 그 개념을 사용하는 문제, 그냥 1차원적인 것을 물어본다면 고등학교 때는 이 단순한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걸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쉬운 축에 속하는 문제예요. 왜냐면 어머니들께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조금 쉬운 걸로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문제들이 훨씬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도 어려운데 문제도 더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때처럼 공부를 하게 된다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이러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조금 고등학교 때는 대비를 해야 그래도 중학교 때 잘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적절한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이제 여러 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양이 중학교 때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요.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 졸업했으니까 그래 고생했어 좀 놀다가 3월 1일 딱 입학하고 나서 나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 그때 시작하게 되면 절대 못 따라갑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할 게 너무 많아요. 수학만 하면 또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들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미리 조금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따라가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솔루션 첫 번째로서 적절한 선행, 적절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로 선행을 해야 적절한 정도가 되는 것이냐? 좀
조금 너무 답정너일 수도 있는데요. 학생에 따라 다릅니다. 뭔 얘기냐면 학생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좀 충실하게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너무 선행에만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아이들이 잘 앞부분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뒷부분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내용에 대해서 쌓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랄까요? 학생이 자만심만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나 요거 배운 적 있어. 근데 알지는 못해. 그래서 학교에서 요 부분을 수업을 하는데 배운 적이 있다는 이유로 수업을 잘 안 듣는 그런 이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마다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선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조금 너무 뭐랄까요? 어느 정도 가이드를 안 드리는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조금 정해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란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중하위권에서 중위권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수학 3과 수학 하 1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이죠. 이 내용들을 철저히 조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고등학교가 3년이잖아요. 보통 특별한 학교들을 제외해놓고. 근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절대 짧지가 않습니다. 직접 그 학생 당사자가 되어서 느껴보시면 이제 어머니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첫 시험을 잘 보게 되면 이 긴 뭐랄까요? 약간 원동력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 내가 이런 점수도 맞을 수 있는 학생이구나 라는 걸 조금 학생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1학년 때 다루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학생들이 포진해 있는 이제 중상이나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수학 1과 수학 2를 여기까지는 선행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공통 과목이라고 되죠. 가장 중요한 과목들이 요 수학 1과 수학 2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 충실하게 선행을 하면서 조금 여러 번 반복하면서 잘 알차게 익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최상위권에 위치한 학생이다 일 경우에는 만약에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미적분까지도 그래도 가볍게 한번 보고 난다면 학생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암기인데요. 수학에서 암기가 등장해서 조금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암기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면 당장 일단 공식을 외워야 하잖아요. 그죠? 한번 오늘 어머니들께서 이제 요 자리가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우리 이제 아이들에게 한번 혹시나 수학 2까지 조금 선행을 가볍게라도 한 학생이라면 한번 요거를 물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아마 대답을 다 잘할 거예요. n 곱하기 x의 n 빼기 1제곱이다. 왜냐면 되게 쉬운 공식이거든요. 모양도 되게 조금 편한 쉬운 모양이라서. 그런데 두 번째로 요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그거 유도 어떻게 하니? 라고 물어보면 열의 9은 대답을 못 할 겁니다. 그거 몰라도 돼. 근데 몰라도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학생들이 요렇게 조금 선행이나 공부를 조금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제가 교과서의 일부를 조금 발췌를 해왔는데요. 이제 교과서 이렇게 양쪽입니다. 교과서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공식이 실려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만약에 진짜 유도 과정을 하나도 몰라도 되고 공식만 알아서 그 공식만 적용해도 됐었다면 교과서에 당연히 요것만 있었겠죠. 근데 요 앞에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너무나 당연하게도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 그 후에 이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교과서에 등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단순하게 이 공식이 이렇게 나왔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요게 이제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단순히 공식만 암기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요 문제가 변형되고 문제가 조금 더 심화가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적용을 할 수 없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공식만 띵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공부가 조금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충분한 양의 문제풀이입니다. 뭐랄까요, 언젠가부터 조금 문제를 많이 푸는 것에 대한 막연한 조금 거부감 같은 게 조금 사회에 조금 만연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진짜 말 그대로 답도 없이 문제를 너무 많이 풀게 되면 당연히 부작용이 클 겁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깊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부 한 척, 숙제 한 척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겠죠. 근데 그렇게 막 그냥 답도 없이 많은 그런 게 아니라 충분한 양의 문제풀이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실제로 시험을 보게 되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만약에 넘치게 많을 경우에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아이들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시험 문제라는 게 전부 다 어려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전부 다 출제가 되잖아요.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어려운 문제들이 아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필수 유형들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빠르고 정확하게 빨리 풀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어려운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풀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빠르게 풀고 넘어갈 수 있기 위해서 기본 전제가 바로 문제풀이의 양이 충분히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문제풀이도 꼭 필요한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가볍게 이제 정규반, 제가 맡게 될 정규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저는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맡게 되는 예비고일 반은 고1 스카이반입니다. 일단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반은 아니고요. 최상위 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 전 차례였던 이부영 원장님이라든지 혹은 뒷차례 김정래 부원장님이 맡게 된 반이 하이퍼 반이라고 해서 가장 최상위 반에 있고요. 저는 이제 그 다음 반에 위치한 스카이 반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등급이 엄청 많다라기보다는 가장 주된 인원이 2등급과 3등급이 조금 많이 주된 인원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아이들과 수업 시간이 어떻게 조금 진행이 되냐면 꿈과 희망을 저와 함께 키워나갑니다. 근데 이게 막연하게 그냥 키워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조금 많이 그러니까 2등급, 3등급이다 보니까 올라갈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과 성적 향상을 굉장히 많이 이뤄냅니다. 그래서 당장 제가 현재 맡고 있는 반을 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학교별 반은 고1 한가론고반과 고2 서울국제고반을 맡고 있어요. 참고로 학교별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에 보통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1 한가론고반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 기말을 받겠죠. 1학기 중간고사 처음 시험을 봤을 때 평균이 74점이었어요. 제가 맡은 학생들이. 뭐 굳이 변명을 조금 하자면 3월부터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짧아서 제가 아직 못 키웠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수를 맞기는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1학기 기말고사 때 바로 이제 83.5점을 맞으면서 9.1점 평균 이 정도 좀 상승을 시켰고요. 특히나 이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어서 우땡땡이라고 적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때 62점을 맞았어요. 근데 제가 당근과 채찍을 이제 적절히 주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시킨 결과 기말고사 때 86점을 맞았습니다. 거의 24점이 올랐죠. 그 다음에 오른쪽 국제고반 같은 경우에도요. 첫 시험이 얘네 고2잖아요. 첫 시험이 78점이었어요. 평균이.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근데 당장 이번 2학년 1학기 때요. 중간고사 평균이 96.4였고요. 기말고사 평균이 90.3이었어요. 제가 맡은 학생들이랑. 특히나 이제 권땡땡이라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고사 때 70 몇 점을 맞았는데 2학년 올라와서 100점, 88.2점을 맞으면서 2등급 중에서 1등을 했더라고요. 중간고사 때는 100점을 맞아서 너 1등을 맞겠다. 드디어 맞는구나 라고 했는데 기말을 살짝 아쉽게 본인은 실수했다라고 하는데 다 믿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점수를 맞아가지고 이제 2등급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아직 시험을 안 봐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 학기는 정말로 1등급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합반 같은 경우에는 고1 스카이반과 고2 스카이반을 맡고 있는데 일단 학생들이 조금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일단 학생들 좀 예시를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1학년의 강씨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고사 때 75점을 맞았어요. 근데 이 학생이 언제부터 정신을 차렸냐면 한 중간고사 보기 한 2주쯤 전부터 갑자기 눈에 띄도록 조금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준 적도 많거든요. 너 갑자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칭찬해준 적도 많은데 이 학생이 기말고사 보고 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선생님 망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위로해줘야겠구나. 그래 어떻게 봤니? 이러니까 89.4점 맞았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가 보기에가 객관적으로 엄청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너 중간고사 때 75점 아니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원래는 자기가 100점을 맞을 수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번 학기에는 꼭 자기가 100점을 맞아서 오겠다. 약간 이런 자세의 변화도 일어났고 2학년 스카이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 친구는 이제 2학년, 그러니까 1학년 겨울방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이제 들어온 학생인데요. 그 직전 학기인 1학년 2학기 때 조금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중간 1학기 때는 아마 3등급 맞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학기 때 5등급을 맞았대요. 그러고 나서 저희 반에 입반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원래는 안 되는데 이 친구의 다른 친구가 저희 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온 거라고 하면서 들어오면 안 되냐고 해서 일단 제가 받았는데 이번 학기에 아니죠 지난 학기죠. 지난 학기에 2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리기는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오늘 또 수학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또 80점대가 나와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서 기말고사 열심히 키우긴 할 건데 아무튼 이렇게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틱한 성적 향상을 되게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준 이유도
진짜 막연하게 그냥 계속 공부를 열심히 막연하게 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제가 본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것들을 믿게 되더라고요. 아, 너도 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자꾸 성적 향상을 하기 위해서 자꾸 부단히 같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반 개강 같은 경우는 20일에 화요일에 하게 될 거고요. 대상은 수학 1까지 1회 이상 학습한 학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수업하는 요일은 화요일과 토요일이 될 거고요. 클리닉은 목요일에 진행이 될 겁니다. 참고로 수업 시간에는 당연히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저 클리닉 시간에 뭐를 할 거냐면요. 실제 내신 시험을 가지고 수학상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볼 겁니다.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규반 수업 시간에는 일단은 1월 달까지는 수원과 수투 수업을 조금 중심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 2월부터 수학상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업 계획은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여기 비어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계획을 조금 타이트하게 짜서 그래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짠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과 꿈과 희망을 키워나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많은 얘기들을 해줘요. 수학 내용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조금 이제 뒤로 밀려나는 케이스도 있어서 일단 살짝 좀 타이트하게 짜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특강도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방학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돌입을 하게 되면 특강도 진행이 될 건데요. 1월에는 수학상 특강이, 2월에는 수학하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둘 다 월, 수, 금 1시 반부터 5시 반에 진행이 될 거니까 일정 짜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특강 이제 계획도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브로셔에 다 실려 있어서 브로셔 내용을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